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포함해 마지막 총각 신세를 면치 못했던 친구가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까지 보내고 나니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 싶은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를 않네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자리도 잡히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연애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던 시절에 같이 공부하면서 2년을 키워나간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이었기에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자친구였던 그녀가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직장 없이 허덕이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맨날 돈가스나 떡볶이 같은 것만 먹다가 스테이크 같은 걸 먹으니 저랑 먹는 김밥이 그녀 입에 맞기나 했었겠나요. 그녀는 저를 만나면서 다른 애인을 또 만들어 만나고 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결국 저한테 걸리게 되었고 그때는 그녀가 미안하다며 그 상황을 눈물로 포장해서 세상에 둘도 없을 영화 같은 이별인 것 마냥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이 저도 똑같이 슬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두 연기였다는 걸 깨달아버리니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네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난 덕분에 악에 받쳐 노력해서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전 여자친구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말이지요. 아무튼 회사에 들어가고부터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 사수로 있던 직장 선배가 엄청 깐깐한 사람이었거든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남들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고 쉬는 시간 하나 없이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는 윗사람들이 엄청 좋게 보는 사람이고 회사 내의 에이스로 통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회사에 일찍 출근하게 되고 회사가 야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사수가 퇴근할 때까지는 저도 똑같이 야근하면서 업무 매뉴얼 숙지하고 일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 후배들 다루는 게 후임 다루듯 하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병장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막내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군복무할 때랑 비슷하다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털리고 있으니 오죽했으면 부장님까지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저를 달래주거나 했으니까요. 당시에 이 사수 밑에서 3개월을 버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후배들 다루는 데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인데 일 하나만큼은 잘하니 잘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때는 힘든 것보다도 당시 저를 비참하게 만든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 잘 되자는 악발이 근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라고 매일같이 실수만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털리고 숙지하고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칭찬도 조금씩 해주고 실수 없이 하루 업무를 마치면 자기 야근하는 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퇴근을 하라던가 같이 자판기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한 대 같이 피고 그러는 식으로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버티니 오히려 사수와는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수와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럴 정도로 말이지요. 밖에서는 형 동생 하면서 지냈고 그때부터는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제가 술에 겁나 취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이유를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저한테 그때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후로는 따로 애인을 만들지 않은 거냐 묻더군요. 그렇다 하니 왜 안 만드냐는 식으로 되묻길래 일단 저는 제가 지금 당장은 복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더더욱 애인을 만들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연애에도 특별히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사수가 처음으로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요 근래 자기 밑에서 일 배워나간 사람들 중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제 위로 자기 밑으로도 저보다 일머리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회사에서 자리 잡는 거야 조만간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를 가루가 되도록 하던 양반이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니 괜히 기분 하나만큼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도 저랑 똑같이 한 남자랑 엄청 오래 연애를 하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그냥 두기 안쓰러운 선남선녀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는데 여자가 그 사람이고 남자가 바로 너다 하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연애 오래 안 하면 무슨 세포가 죽어서 감흥도 안 생기고 안 좋다고.
젊어서 여자 많이 만나봐야 저한테도 좋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28인가 그랬는데 사수가 지금 제 나이였으니 6살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저는 여자를 볼 때 저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데 사수 주변 사람이면 아무리 어려도 저랑은 위로 나이 차가 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여자들 기가 세면 제가 이기질 못할 것 같기도 했고 당시에는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랬나 연애에는 따로 관심이 없어서 거절을 했네요. 그런데 정말 호영호재할 정도로 절친 같은 사이가 되었던 사수가 얼굴 표정이 다시 저를 처음 교육시킬 때의 얼굴로 변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선배가 신경 써서 해주는데 그걸 그렇게 거절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승질을 부리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술 맛있게 잘 마시고 있었는데 괜히 분위기 깨는 건가 싶어서 선배한테 사과를 하고 그 자리 한번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조금 억울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회생활 일부겠거니 생각도 들었고 상대방이 나보다 연상이든 연하든 신경 써서 자리 주선해준다는데 제가 만나기도 전에 거절할 이유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까진 한 대 칠 것만 같은 기세로 나오더니 막상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금세 누그러져서는 다시 분위기가 괜찮아졌네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상하리만치 소개 자리를 주선해주는데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언제 만나볼 거냐, 어떤 취향이 좋냐, 사진이라도 미리 보겠냐 하면서 남은 술자리 내내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소개를 받는 저보다 주선해주는 선배가 더 신나 보이더군요. 뭐가 저렇게 급한 건지 제가 무조건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한들 그 여자와 잘 될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자꾸 최대한 빨리 나를 잡으라고 보채길래 그러면 그 주 주말에 만나보겠다고 시간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이 직장 선배와 가깝게 지내는 게 앞으로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좋은 점이 많으면 많았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말입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 약속 장소에 대략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더군요. 같이 와서 소개도 해주고 주선 자역할 제대로 한번 해주겠다던 선배는 그날 당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온다는 연락을 해왔고 오랜만에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 둘이 만났으니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호텔 숙박권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첫 만남에. 아무튼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습니다. 연상은 취향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6살 차이만큼 나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게 2살 차이가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고양이상 얼굴인데 쌍꺼풀이 있는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지만 오뚝한 코와 딱히 입술에 뭘 발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도 새빨간 입술이 엄청 대담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힐을 신었지만 키도 저랑 비슷한 게 비율도 좋아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차버린 그녀의 전남친도 보통이 아니겠구나 싶었네요.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그녀는 저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저야 한 여자와 꽤나 오랜 만남을 가지긴 했지만 그때야 취직도 하기 전이었으니 솔직히 애송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얼마 전까지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니 여자 나이 30이면 솔직히 상대방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을 거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 또한 사귀던 사람과 당연히 결혼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녀의 전애인이 말하길 너무 오래 붙어 있었더니 너무 편해서 이제 지루하고 더 이상 설레이지가 않는다고 이별을 전해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시큰둥하게 나가기로 한 소개팅이었는데 그녀의 눈부신 미모 때문에 그런가 저는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린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 마음속의 상처 같은 이야기라서 남들 앞에서 잘 꺼낸 적이 없었는데 그녀의 미모 정도면 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서라도 어떻게든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연상의 여자는 또 처음이라 그런가 가끔씩 제가 대화를 하다가 정적이 생기면 그런 순간을 잘 캐치해서 대화도 리드해주고 고민도 잘 들어주고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하는 등 소개받은 자리 내내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을 푹 빠지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얼굴까지 저렇게 예쁘니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점심쯤 만났는데 어떻게 그녀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저녁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고마웠어요. 핸드폰에 직장 선배가 보내준 그 숙박권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만남에 무슨 그런 데를 가냐고 했는데 선배는 혹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던 건가 싶더군요. 저녁 자리에서 술을 조금 마시긴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숙박권은 고사하고 그녀에게 택시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난데없이 자기를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택시에 저를 끌고 타더니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며 다른 데 갈 곳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코 그 숙박권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첫날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인생에 두 번은 없을 것 같은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얼굴도 예쁜데 궁합까지 딱 맞는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저를 복수심에 불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전 애인은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때의 상처를 이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지난 날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다가 그녀의 핸드폰이 이상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핸드폰을 눕혀놓지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초에 이게 더러운 개수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개방적이고 당시 그녀는 혼자서 살고 있었기에 데이트도 생략하고 곧바로 그녀 집으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자마자 그녀 집으로 달려와서 한바탕 하고 그녀가 저녁도 안 먹고 힘이 나겠냐면서 저녁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오늘 밤이 어두워지기 전에 둘이서 볼만한 영화 같은 거라도 찾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녀 노트북에 전원을 넣었는데 노트북에는 그녀의 이메일이 이미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사적인 거니 어이쿠 하면서 창을 끄려고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는데 낯익은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제 직장 사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이 아닌 엄청 개성 있는 이름이라서 동명이인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저에게 만남을 주선해줬으니 서로 알던 사이인 건 이해하지만 보통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지 거래처도 아닌데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보낸 메일함에 들어가니 제 사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5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메일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이서 주고받던 메일은 그냥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절대 보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심지어 둘이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사진 중에 하나는 저와 처음 만난 그날 제가 일을 치르고 세상 모르고 뻗어있는 제 모습과 그녀 본인의 모습을 같이 찍은 것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진들이 그녀와 제가 단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을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더군요. 음식 준비가 끝난 건지 그녀가 방으로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저에게 말을 건네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그것들을 다 보고 있으니 쏜살같이 달려와 노트북을 채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다 봤는데 그걸 채가고 숨긴들 어쩐답니까?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또 제가 멍청해서 여자한테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자리로 사수도 당장 부르라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수도 제가 자칫하다가 횟가닥 돌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안 건지 순식간에 집으로 도착하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으니 그녀가 오래 만나고 헤어졌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사수였습니다. 둘이서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연인 관계였고 그녀가 말했던 대로 둘 사이가 오래돼서 질리고 지루해진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실 이별을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제가 사수를 믿고 따르며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를 타깃으로 삼고 믿었던 직장 후배에게 애인을 빼앗긴 상황을 가짜로 연출하면서 제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겁니다. 남자친구였던 사수한테는 자기가 결혼까지 생각한 애인이 자기 직장 후배와 놀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새로운 자극처럼 다가왔고 그녀는 사수의 마음을 다시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 제 사수는 오랫동안 지루해졌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녀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사수가 와서 그녀와 함께 지냈다 하더군요. 그러다 얼마 뒤에는 셋이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가 자기가 직접 보는 앞에서 시간을 보내던가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을 말하면서 사수가 저한테도 나쁜 제안이 아니지 않냐고, 살다가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해보겠냐고 하면서 설득을 해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제 인생 선배로 삼을 정도로 믿고 따르던 선배였고, 그녀 또한 제 인생의 새로운 광명을 찾아주고 앞으로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하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애초에 저는 그 사람들의 심심풀이 땅콩 맞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적이어서 그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충격에 제가 휴가를 쓰고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출근해서 그 선배 얼굴을 어떻게 보나 했는데, 그 선배는 제가 돌아올 때쯤부터 해서 휴가를 내서 회사를 비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저를 보고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더러운 사상을 까발리려는 생각이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미리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점, 그리고 상황을 들켰을 때 쓸데없는 변명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준 점과 나름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에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봐서 잠깐이나마 사랑했던 그녀와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직장 선배에 대한 이야기는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애인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놀도록 판을 깔아놓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연애 한번 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면서 지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상처를 치료해줄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더 먼 미래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그날 이후로 여자가 무서워서 소개팅은커녕 근처에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기회가 오면 다음 기회는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빠와 엄마, 저 이렇게 3인 가족이지만 아빠와 같이 산 날은 제 인생 다 합쳐서 5년도 되지 않습니다. 아빠는 건설회사를 다니시는데 해외 파견 근무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와 저도 아빠를 따라서 해외에 살았다고 하는데 엄마가 매번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면서 따로 살게 되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고 과외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수능이 끝나고 아빠와 사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를 임신하면서 엄마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빠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육아를 하는 동안 아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되자 엄마는 대학교에 복학을 하였지만 머리도 굽고 따라가기 힘들다며 결국 자퇴를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빠로 따라서 몇 번 해외에 갔지만 그것도 적응하지 못해 친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20대 초반의 남편은 짧게는 몇 개월에 한 번,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어린 저를 키우고 70세 후반의 친할머니를 모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여자인 제가 생각해도 엄마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할머니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방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친할아버지 제사도 챙기고 명절에 늦게 오는 큰 아빠네들을 식구들 먹고 가져갈 음식이며 반찬까지 다 만드시고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3년 동안 시집살이도 모질게 하셨습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큰 아빠들이 부모의 재산이고 당연히 자식들이 나눠 가질 집인데 저와 엄마가 계속 산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불만을 쏟아놓고 가는 바람에 저희 모녀는 한겨울에 집도 구하려 다니고 이사도 갔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같이 서울로 엄마와 이사를 알아보았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에 저만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자주 와서 힘들었지만 한두 달이 지나니 더 이상 엄마에게 연락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즐기며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오히려 저에게 자주 연락하거나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엄마가 서울로 오거나 제가 집으로 내려가면서 엄마를 만났고 가끔씩 아빠가 한국에 들어오면 며칠씩 집에서 같이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좋은 회사로 빨리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엄마의 선물을 고민하다가 최신 핸드폰을 샀습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접는 폰이 가지고 싶다는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접는 최신형 핸드폰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한참 동안 접었다 폈다 만져보시더니 기존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정보들을 옮겨달라고 하고서는 헬스장에 운동을 가셨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옮기고 나서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메신저들이 잘 옮겨졌는지 확인해 보는데 수많은 남자들과 주고받는 채팅방과 차마 딸로서 보기 힘든 엄마의 은밀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남자들을 돌아가면서 엄마가 입으로 달래주는 영상도 있었고 여러 남자들과 여자들이 펜션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수위가 높은 술게임과 벌칙을 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의 고등학교 친구라며 삼촌들이 놀려와서 밤늦게 술 먹고 놀다가 자고 간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놀다가 늦어서 잠만 자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가 삼촌들이 놀려오면 밤에 술 먹고 건전하게 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배신하는 거라며 화도 났었지만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아빠고 저 역시도 아빠가 집에 오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자주 놀려오는 삼촌들이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외로우니까 삼촌들과 가볍게 만나고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의 엄마는 가볍게 남자를 만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수위의 대화들을 보면서 정말 내 엄마가 맞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접는 핸드폰을 들고 서울로 그냥 왔습니다. 엄마에게는 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교환해서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보았던 동영상과 사진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들이 잊히지가 않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만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산 기간이 얼마며 그 기간 동안 거쳐간 삼촌들이며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언제 새 폰 가지고 올 거냐며 연락은 오고 일단 새 상품이 재고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엄마가 가볍게 한 두 남자와 일반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고 모른 척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동영상이나 사진, 대화를 보면 이것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대부분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 수도 많다고 보니 그 중에 누구 한 명만 걸려서 고소 및 신고가 들어가면 모두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좁디 좁은 지방도시에서 몇 다리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터지는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시간 문제고 해외에 있는 아빠가 아시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너무 위험한 모임과 만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딸로서 자식으로서 엄마의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말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엄마의 일탈을 다 알고
다 봤다는 것을 엄마가 알았을 때 엄마의 반응도 걱정이 되고 엄마가 절대 걸릴 가능성이 없다면서 계속 그 위험만 모임과 만남들을 지속하게 했을 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차마 주변에 말을 하고 조언들을 구하고 싶어도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변 그 누구에게도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른 척하고 나중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엄마 아빠의 인생 문제이니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연 유튜브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 기구했던 과거 사연도 기억나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인 형편이 그리 어려운 분들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희가 어릴 때까진 그랬죠. 저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남동생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집안 사정이 오히려 여유로웠던 것으로 기억해요. 특히 친가에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신 편이라 상당히 편안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원래 외가댁이 부자여서 뭘 물려받고 싶은 욕심도 없으셨다 하고요. 그런데 중간에 친가가 망하면서 저희까지 거기 휘말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 돈은 다 날아가고 외가에선 망한 저희 집 상종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절연이 되었거든요. 아마 엄마가 우리 집 사정 안 좋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렇게 끊어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동생이 중학생이던 시절 집이 완전 폭삭 가라앉았어요. 아버지는 그걸 막아내려고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희들을 악착같이 키우셨죠.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엄마는 저희 어릴 때 정말 가정적인 주부였거든요. 항상 간식도 손수 만들어주시고 저희 나가 놀면 같이 나가서 웃으면서 봐주시고 아버지하고 정말 그림같이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고급스러운 긴 스커트에 예쁘게 정돈된 머리를 하고서 화초에 물을 주거늘 앞치마를 하고 음식을 하셨거든요. 저희 중학생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망하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강제로 생활전선으로 밀려나가게 된 거였죠. 엄마는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해 저희를 기르셨어요. 중학생이면 사실 그때부터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돈은커녕 빚밖에 남은 게 없지. 남편도 죽었지. 애들도 둘이나 되지.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대체 엄마가 저희를 어떻게 길러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하면서 돈을 버셨어요. 처음엔 장사를 돕다가 점원도 하다가 식당에서 일도 하셨는데 원래 손재주가 좋으셨기 때문에 봉제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셨죠. 바느질도 잘하시고 천을 잘 다루셔서 원래 집에서도 홈패션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봉제 공장이 또 골 때리는 곳이었어요.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 돈도 안 주고 폐업을 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엄마는 동대문으로 가서 봉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다니셨어요. 이런 일감들이 꾸준한 곳은 몇 군데 없고 대부분이 좀 뜨내기로 일하게 되거든요. 먼저 자리 잡은 분들이나 운이 좋은 분들은 꾸준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운이 안 좋으신 데다 초보라 그런지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재봉 일을 하다 손을 여러 번 다치시기도 했고요. 저와 남동생은 그 와중에 그리 훌륭하게 자라나지 못했어요. 물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착한 학생이었지만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대학은 가지 못한 채로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곧장 취직했어요. 사실 뭐 아쉬울 것도 없었죠. 저는 남동생이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취미도 없었거든요. 그냥 돈이나 벌어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그게 낫겠다 싶었죠. 엄마는 좀 안타까워하셨지만 저희가 돈 벌어오니까 한결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져서 그것만으로도 살겠다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남동생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번 지 한 2, 3년 되었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급하게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만성 신부전증이란 말을 들었어요. 관련 수치가 너무 좋지 않고 신장 기능이 10%도 안 되게 남아있어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동안 엄마가 너무 많이 피곤해하시고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이상하다고 여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데 그것조차 모른 채 엄마를 방치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죠. 엄마, 내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아니야, 넌 너대로 살아야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들, 딸한테 기댈 만큼 이 엄마가 약하지 않아. 엄마는 눈물을 흘리는 저와 남동생에게 웃어 보이며 말씀하셨죠. 엄마는 투석을 시작하셨고 힘든 나날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는 적응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엄마는 투석 때문에 힘드셨고 병 때문에 일도 못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긴 했어요. 저희도 일껏 번다고 벌었지만 고졸인 저희 둘에게는 임금이 올라가는 게 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20 후반으로 넘어가던 무렵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 나이를 넘어가면 영영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었던 조바심도 있었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했거든요. 공격성 없이 순하고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던 무던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쪽도 돈이 없긴 매한가지라 저희는 시댁과 합가해서 살아야 했죠. 시어머니는 돈이 좀 있으셨는데 이쪽도 시아버지 없이 홀어머니로 남편을 길러오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더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더 빠르게 결정한 이유도 그래서였고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좀 있는 편인데도 굉장히 괄괄한 성격이셨죠. 평생 일로 다져져서 뼈가 굵은 분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시장에서 굴러먹으며 장사를 하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의 40부터는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제가 저녁을 차려드릴 때 옛날에 있던 일이나 지금 하는 일에 대해 불평을 많이 늘어놓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되는 일이 많았죠. 내가 말이다. 그 식당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아니? 넌 아마 모를 거다. 곰탕집이라서 일하다 보면 아주 뼈가 물러나. 네, 식당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게다가 너무 오랜 기간 일을 하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잘 모셔야 하는 거란다. 아니, 그런데도 주인은 내가 고마운 줄을 몰라. 하여간 돈 있는 것들은 일을 해주면 노예처럼 부린단다. 에휴. 하지만 제가 알기론 그 식당 주인분이 시어머니한테는 돈을 제법 많이 주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직원이고 아무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았죠. 실제로 시어머니의 말씀도 그랬고요. 나한테 돈을 좀 더 얹어주는 이유가 돈 봐줘서 그렇지. 그런 집이 얼마나 현금 장사가 많은지 아니? 그 현금 죄다 못 믿을 사람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나 같은 직원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 식당을 그만둘 수가 없구나.
아유, 어머님, 그래도 그렇게 믿고 맡겨주시고 월급도 넉넉히 주시는데요. 그래, 뭐 그건 그렇다. 하지만 그게 다 내가 잘해서라는 거란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곤 했어요. 그렇게 월급을 잘 받아오셔서인지 홀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인데도 남편은 그리 돈 모자란 걸 잘 몰랐어요. 아껴 쓰는 일도 없었고 근검절약이란 말은 아예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좀 답답했어요. 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게다가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날 건데 이렇게 막 쓰면 어쩌나 싶었죠.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을 사면 제대로 다 피우질 않아서 장초도 그냥 버려버리고 갑 속에 한두 겹이 남은 게 있어도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일쑤였어요.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또 쓸데없는 거 샀지? 집에 당신이 좋아하는 귤 박스로 싸게 사다 놨는데 왜 비싼 걸 또 사와? 지금 있는 귤도 버리게 생겼는데. 아니, 그거야 뭐 맛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갑자기 먹고 싶어서 그냥 샀어.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서 귤 한 봉지나 과자 두어 개 같은 어이없는 걸 사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사오는 거였죠. 그래도 지금은 작은 물건을 사오니 괜찮지만 나중에 이런 습관이 더 커지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가 원인이었죠. 어머님은 남편이 뭔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그냥 지폐를 뭉텅이로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규칙적으로 딱 정해진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규모 없이 턱턱 내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20 후반인 남편한테까지 이어져서 남편은 시어머니 돈을 쓴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까지 그렇게 마음 좋게 돈을 내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활비 필요하다고 하면 저한테 매번 이래저래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돈을 내주셨거든요. 저는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식사 준비하고 집 관리하고 살림하면서 돈이 필요했던 건데 말이에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남편이 다 쓰고 갖다 주질 않았고 저는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써서 더 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여전히 자기 주머니에서 지폐로 꺼내어 주셨는데 돈이 모자랄 땐 장롱 속에 있는 커다란 보자기를 열어 거기서 돈을 꺼내줬어요.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은행에 안 넣으시고 장롱 속에 넣어두세요? 은행? 그것들을 뭘 믿고 넣어두냐? 내 장속이 100배는 안전하지. 하지만 그래도 넣어두시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요. 상관없다. 뭐 내가 한 달에 6, 700은 가져오는데 이자가 뭔 소용이냐? 시어머니는 낄낄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당시 시어머니의 월급은 200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당시 물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월 6, 700을 가져오신다니 뭔가 이상했죠. 어머님, 월급이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아니, 월급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꽁돈이다, 꽁돈. 네? 공돈이요? 그래. 원래 그런 식당에는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눈먼 돈이 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재미있다는 듯 말하셨죠. 저는 차마 더 이상 여쭤볼 수가 없어서 그냥 시어머니를 관찰만 했어요. 어머님이 식당에 나가는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라서 아침 일찍이 아니라면 전 거의 집에 혼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가 계신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정리하고 치우고 식사를 만들곤 했죠. 저희는 애가 생기질 않았는데 남편은 너무 급할 필요 없다면서 느긋하게 갖자고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돈이 많이 든다고 시어머니도 좀 늦게 낳아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 장롱 속이 궁금한 거예요. 시어머니 돈 뭉텅이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대체 출처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뭔지 모르게 수상쩍더군요.
저는 그냥 한번 보자 싶어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장롱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보자기가 얌전히 있어서 그걸 꺼내어 열어봤는데 제가 봤던 그 돈 주머니가 여전히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장부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것도 열어봤어요. 장부에는 이상한 말들이 적혀 있더군요. 식당 현금 10, 20, 30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월급은 다른 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이상했어요. 자세히 봤더니 식당 매출과 주인에게 준 돈 금액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그 중간에 돈을 훔쳐낸 걸 표시한 것 같았어요. 말하자면 횡령이죠. 돈을 계산해주고 관리하면서 현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거니까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아서 얼른 장부를 덮었어요. 돈주머니에 잔뜩 있는 현금 다발을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모른 척하기로 하고 얼른 보자기를 다시 잘 싸서 장롱 속에 넣어두었어요. 괜히 가슴이 쿵쿵거리더라고요. 그 후 몇 달은 별다른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친정엄마더군요. 어머, 엄마, 어쩐 일로 먼저 전화를 다 하셨대? 친정엄마는 항상 시집 갔으면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먼저 전화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주셔서 전 반갑게 말했죠. 하지만 엄마가 대답하는 말투가 무척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냥 전화해봤어. 엄마, 몸 안 좋아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좀. 혹시 신장 다시 안 좋아졌어요? 왜 그래?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엄마한테 추궁하듯 물었죠. 결국 엄마가 힘겹게 입을 떼셨는데 병원에서 약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데 그게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동생이 어떻게든 메꿀 수 있는데 이번 달 생활비가 빵꾸 나서 엄마가 동생한테 너무 면목 없다고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돼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우, 무슨 소리야, 엄마. 겨우 50만 원이잖아요. 전 너무 속상했어요. 저한테도 50만 원이 너무너무 큰 돈이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가계부 검사까지 하면서 돈을 통제하면서 주셨고 제가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빼기는 정말 힘든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픈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돈 50만 원에 미안하다 사과를 수없이 하시는 게 가슴 아파 미치겠더군요. 엄마는 원래 젊을 때 가난하지 않았는데 평생 쪼들리는 거 모르고 살았는데 인생 풍파에 시달려 저렇게 겨우 돈 50에 쩔쩔매는 것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라도 좀 잘나고 잘 살았다면 엄마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 달 생활비를 먼저 받아둔 것을 떠올리고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금 50만 원 가지고 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저는 생활비 넣어둔 봉투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얼른 친정집으로 갔어요. 은행에 가서 기다리고 하느니 그냥 가서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드리고 오는 게 낫겠더군요. 엄마는 갑자기 제가 집으로 오니까 놀라서 저를 맞이했어요. 아니, 너 집까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엄마 얼굴은 확실히 이전보다 초췌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엄마를 꼭 붙들고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곧장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생활비 50 비는 걸 대체 시어머니께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나, 뭐라고 말을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돈 한 푼이라도 비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셨거든요. 남편한테는 절대 안 그러셨는데 저한테는 유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밤에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여보, 혹시 나 50만 원만 어떻게 융통 안 될까? 50만 원?
남편은 좀 눈치가 없고 우유부단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하지 않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안한데 지금 우리 친정에 돈이 모자라서 50만 원을 갖다 드렸거든. 그래서 지금 생활비에서 50만 원이 비어서 필요해요. 어머님 아시면 난리 나니까 좀 부탁해 여보, 응?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남편의 비위를 맞춰서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묘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50만 원을 장모님께 가져다 드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요?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하지만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 아니, 그럼 이번 달 월급 받은 건 다 어쩌고? 용돈으로 쓰잖아요. 아직 월 중반밖에 안 됐는데. 다 썼지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남편은 투덜거리듯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구해다 줄게. 고마워요. 꼭 어머님께는 내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말고. 알았어. 남편은 의욕 없이 대답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돈을 구해줄까 궁금했어요. 남편마저 돈을 못 구하면 정말 이번 달 살림이 큰일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돈을 안 구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달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대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한 건지 다다음날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너 며느리라는 게 도둑년이었구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더군요. 심지어 아침나절이었어요. 아침 출근 전에 시어머니께 들어갔던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곁에 있다가 저한테 쓱 말했죠. 아니, 난 그냥 옷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건지 단박에 알아버리시대. 세상에. 단박에 알긴 뭘 알아요. 왜 필요하냐고 캐물어서 알아냈겠죠. 두나디 둔한 남편은 유도 질문에 넘어갔을 거고요. 나 아침 안 먹고 나갈게. 괜찮아.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가 아침 안 먹고 나가는 걸 대단한 일처럼 말하고 빠져나갔어요. 정말 속이 뒤집어져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 제 가슴을 밀치기까지 하셨어요. 너 50만 원을 빼서 친정에 갖다 줬어? 그지 같은 것들. 그렇게 돈도 못 벌고 빌빌거리며 산다더니 이젠 거지지도 모자라 도둑질을 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절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돈을 현금 빼서 갖다 줬으면 도둑이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너 지난번에 내 장롱도 뒤졌지? 시어머니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그 말에 전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니, 제가 장롱 열어본 건 대체 어떻게 하셨던 건지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났죠. 이래서야 제가 도둑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의 입에 거품 물 것처럼 화를 내다가 저한테 다가와 멱살을 흔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흔드는 대로 흔들렸고 반항은 절대 하지 않았죠. 제가 잘못한 게 맞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뺨을 그대로 후려 갈겼어요. 너 같은 도둑년은 뒤져야 돼!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저는 뺨을 그때 생전 처음 맞은 것 같아요. 얼굴 맞았다는 그 모멸감이 얼마나 심하던지 고통보다 마음이 더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왔니 대체? 어디 도둑년이 집안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 응? 네 어미도 같은 도둑이야. 정말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셨어요. 저는 힘없이 밀려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내면서 제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받은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빼서 전해드렸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돈은 건드리지도 않았죠.
제가 시어머니의 장롱을 열어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건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년 취급까지 받을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였죠. 저는 너무 몸이 떨리고 힘들어서 터벅터벅 걸어 친정까지 갔어요. 친정은 다행히도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거든요. 버스로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 걸어서 어떻게든 갈 수는 있었죠. 지갑도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상태라 도리가 없기도 했고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 친정엄마가 놀라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 너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쫓겨났어. 저는 엄마한테 안겨 펑펑 울었어요. 늦가을이라 날은 춥지 혼자 걸어서 얇은 옷 하나 입고 버스 정거장으로 새 정거장만큼을 걸어서 친정에 와서 만난 엄마였으니 오죽했겠어요. 서러움이 북받쳐 저는 엄마를 껴안고 끝도 없이 울었죠. 일단 엄마는 저를 다독이고서 사정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그냥 시어머니한테 혼냈다고만 했죠. 시어머니가 평상시에 워낙 잔소리도 많고 혼내기도 잘하신다고 알던 친정엄마는 또 그 연장선이겠거니 하는 눈치였어요. 다행이었죠. 저는 엄마가 50만 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혼났다는 걸 알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제가 친정으로 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래도 남편이 찾으러 오지도 않더군요.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편이 어슬렁거리며 친정으로 왔어요.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서 집에 안 들어와? 친정 앞에서 절 불러낸 남편이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올려다봤죠. 뭐라고? 아니, 나 어머님께 뺨 맞고 도둑년이라고 불리고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그냥 들어가? 민망해서 못 들어온 거야? 아니, 그래도 들어와서 죄송하다 하고 그냥 있어야지. 귀찮게 나까지 움직이게 하고 그래. 남편은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죠. 물론 순하긴 했지만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걸 무엇보다 싫어했어요. 저는 순간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우리 어머닌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그래요? 저는 순간 그까짓 거 이혼하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시어머니 돈도 물려받지 못할 거고 남편만 좋은 일 시키는 걸 텐데 내가 대체 왜 시어머니 밑에서 이런 모멸감을 느끼며 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어머니 말 들을게. 뭐? 이혼한다고. 일단 지금 당장은 별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욕소속 밟아요 우리. 남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눈을 껌뻑거렸어요. 당연하겠죠. 그동안 얌전히 당하고만 살았던 제가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니까요. 그제야 제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당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지 남편은 절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서 버렸죠. 멍청이 같은 남편은 대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더니 몇 번 절 불러보고는 그냥 뒤돌아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애초에 저런 사람과 결혼해선 안 되는 거였죠. 전 속이 부글부글해서 이대로는 얌전히 못 끝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어두운 얼굴로 절 보다가 한숨을 깊이 쉬셨죠. 에휴, 대체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길래 네가 이래. 정말 말로 표현 못해요. 나 다시 시어머니 못 볼 것 같아요. 당할 때는 그저 서럽고 치욕스럽기만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 없더군요. 사실 시어머니가 돈을 번 것도 본인이 능력 있어서라기보다는 식당에서 횡령해서 돈을 꼬불 쳐서 된 거였잖아요. 그 돈으로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장 속에 넣어두고 뭉칫돈으로 아들 손에만 쥐어주고 며느리한테는 돈 50으로 그렇게 모욕을 주고 말이죠. 어디 한 군데 잘난 구석도 없는 남편과 그저 돈 욕심만 가득한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내가 잘못 고른 건데 뭐 누굴 탓하겠어요. 나도 사람을 잘 봤어야 했는데 말이다. 나이만 더 먹어가지고 쓸모가 없었네. 그러지 마시고 엄마, 아무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나 다시 공장으로 가서 일하면 돼요. 나 젊으니까 여전히 취업 언제든지 가능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토닥였어요. 아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이혼하고 아이까지 키우려면 정말 고됐을 텐데 그래도 저 혼자 몸만 살피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밤에 들어가서 혼자 잠이 들지 않아 생각해보니 정말 이대로는 그냥 못 넘기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고 서럽게 울고서 그냥 넘긴다면 나중에 정말 큰 한이 될 것 같더군요. 그때 퍼뜩 시어머니 장부를 봤던 것이 기억났어요. 식당 횡령했었지. 매일같이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현금을 빼돌려왔던 것 같아요. 장부에는 나름대로 꼼꼼하게 원래 매출액과 주인에게 준 돈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계산 관리가 그렇게나 엉망으로 되고 있나 싶어서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쉬곤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죠. 시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은 근처에서 유명한 맛집이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집 사장님의 얼굴도 잘 알았어요. 곰탕으로는 근처에서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점심때 그 곰탕집으로 가서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때 보니 카운터에는 주인분의 아내로 보이는 분이 나와 계시더군요. 저는 곰탕을 내오시는 분을 잡고 물어봤어요. 저 지금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 분이 평소 계산해 주시던 분이랑 다르네요? 아, 사모님이세요? 원래 계시는 분은 오늘 휴무고. 아,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 저분이 나오시는 건가요? 네. 원래 분이 서빙하면서도 카운터 계산이 가능한 직원이라 항상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 쉴 때는 사모님이 나와 계시죠. 아, 그렇구나. 사모님 미인이시네요. 직원은 웃고서 주방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곰탕을 먹는데 약간 새콤한 깍두기의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곰탕답게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곰탕을 다 먹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면서 은근슬쩍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오늘 유달리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장사가 잘 되는 날인가요? 사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웃으면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보통 수요일, 목요일에 수익이 조금 잘 나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몇십만 원 정도 꾸준히 잘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상하네요. 수요일, 목요일은 원래 평일이라 사람들이 외식 잘 안 하는 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집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희한하다곤 생각하는데 뭐 고객분들이 그렇게 오시는 거니까요. 사모님은 전혀 의심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곳처럼 매출이 많이 나는 집은 하루에 몇십만 원 정도는 일도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미쳐야 본전이니 한번 말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혹시 사모님, 매출 장부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네?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듯 사모님이 저를 수상하다는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찔릴 것도 없어서 그냥 쭉 말씀을 드렸죠. 장부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왜... 매일매일 몇십만 원씩 비는 경우가 무척 많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일걸요? 네? 사모님은 놀라서 절 쳐다보셨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 사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돈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뭐라고요? 세상에.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확히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전 그렇게 말하고서 그냥 그 곰탕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마 곰탕집에서 수십 년을 일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의심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장부를 보고 나면 당연히 꼬투리가 잡힐 거고 그 후에는 횡령한 돈과 손해배상을 생각해야 하겠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더군요. 저는 그저 실마리만 주었을 뿐인데 행동은 식당 주인과 사모님이 하는 거니까요. 수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시어머니가 그 식당에 나가기 때문에 그날은 피하고 다음 주를 노려 수요일에 다시 그 곰탕집으로 갔어요. 나갔더니 여전히 그 사모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군요. 저는 절 알아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이고 곰탕을 먹고서 슬쩍 일어나서 다시 계산을 하러 갔어요. 어머, 손님은 그때 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제가 묻자 사모님은 반색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유, 세상에. 손님 말씀 덕분에 그동안 세던 돈들 다 잡아냈어요. 매일같이 수십만 원씩 정말 비더라고요. 아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믿고 맡겼던 직원이 횡령이라니.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 너무 불쾌했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이었군요.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손님이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평생 모르고 당할 뻔했어요. 사모님은 사르르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 대답했어요. 그 횡령한 당사자한테요. 네? 돈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나 세상에. 사모님은 너무 놀라셨고 저는 통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집으로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은 거의 죽어가는 안색으로 저한테 다시 집으로 들어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들어봤죠. 미안해.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예 싸매고 누워 계셔서 내가 밥을 못 얻어먹고 집안 살림도 전혀 안 돌아가고 있어. 당신이 좀 들어와 줬으면. 지금 나한테 그 일을 하러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로 살았던 정이 있잖아. 그 정도도 못 해줘? 아니, 일단 사정부터 말해봐. 어머님이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건데? 남편은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정말 난처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얼굴에 쓰여 있었지만 별 수 없었겠죠. 어머니가 식당에서 돈을 좀 가져오셨나 봐.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 월급이 아닌 돈을 가져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식당 같은 곳은 현금 장사니까 그냥 좀 남는 돈이 있잖아. 그거 가져오신 모양인데 그게 주인들이 문제를 삼았나 봐. 당연히 문제 삼지. 그걸 문제 안 삼으면 바보게요?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아니 그래서 주인들이 문제 삼아서 그 뒤로는 지금 난리야. 수십 년간 일하면서 횡령한 돈 모두 내놓으라 하고 있고 거기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 그 집 계속 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무릎까지 꿇으셨는데도 말이 안 통하나 봐. 아휴, 어쩌다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한테 걸리셨는지. 남편은 한탄을 했어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건 주인과 사모님이 시어머니한테 잘못 걸린 거죠. 말이 안 맞는 걸 보니 이 사람과 정말 다시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확고해졌어요. 그럼 이제 당신은 나하고 이혼할 차례네. 뭐? 나하고 당신 이제 같이 살 필요도 없잖아. 필요는 당신한테는 있겠지만 나한테는 없어서. 저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황당하던 얼굴로 절 보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섭다면서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려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을 합쳐야 가족이지. 언제 내가 당신한테 가족이기는 했어요? 저는 정말 우습더군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멈칫했죠. 그 사람 머릿속에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멸을 겪었는지 같은 건 들어있지 않은 거였죠. 당신은 법적으로 내 남편이긴 했지만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어. 알고 있죠? 아니, 그게... 생활비 한번 갖다 줘 봤어? 어머니가 주셨잖아. 남편은 힘없이 말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요. 어머니가 주셨지. 가계부 검사까지 해가면서 일원 한 장이라도 틀리면 난리 쌩 난리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는데 친정에 돈 50 가져다 드렸다고 내가 들은 말이 뭔지 알아요, 당신? 뭔데? 도둑년이라고 하시더군요. 집안에 도둑년이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서 진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누구지? 어머님이시네. 어머님은 진짜 남의 돈 제대로 수십 년이나 빼돌리다가 도둑질 하셨잖아. 어쩌지? 남편은 얼빠진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이왕 시작한 거 거침없이 말했죠. 이제 어머님 깜빵 갈 수도 있다고. 알겠어, 당신? 그제야 현실이 다가오는지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쏘아댄 말에 대꾸를 할 말을 못 찾겠는지 한참이나 멍하니 절 쳐다보다가 등을 돌려서 가더군요.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몇 달 뒤 들은 말로는 그 식당 주인과 사모님이 제대로 물고 늘어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돈도 당연히 다 물어주고 정말 감방에 갈 상황이라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했어요. 저한테 했던 행동도 정말 멸시적이고 모멸감이 들었지만 실제로도 남한테 피해 입히면서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벌을 받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아마 수십 년을 더 그 식당에서 돈을 빼돌리면서 신나서 도둑질을 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속 시원하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8살 어린 아내와 국제 결혼을 하였고 2살 터울의 예쁜 딸 둘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의사라는 꿈을 꾸었지만 IMF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급격하게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대 의대로 가서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공부를 하였지만 국립대 의대도 가지 못했고 장학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립대 의대에 입학했지만 엄청난 학비 때문에 한참을 고민을 하였고 부모님과 상의 끝에 입학금만 내고 바로 휴학을 한 뒤에 군대를 갔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시간 되는 대로 일을 하였고 제대를 하고 나니 통장에 나름 돈이 모이긴 했지만 의대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 집안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그때가 전 국민이 다 힘든 시절이라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대 진학을 포기하고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배워도 나중에 내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군대 부사관으로 자원 입대를 하여 1억을 모을 때까지
열심히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약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대를 하였고 군대에서 배운 자동차 정비 기술을 토대로 자동차 정비 쪽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 따면서 20대를 다 보냈고 30살이 되면서 군대에서 모은 돈과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월급 그리고 은행의 힘을 빌려 제 정비 공장을 차렸습니다. 부족한 자금으로 시작하다 보니 처음 2년간은 위기의 연속이었고 3년 차부터는 차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35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휴가를 가져보았고 그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쉬려고 하니 마음도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물가 싼 필리핀으로 간 여행임에도 콜라 하나 사 먹는 것도 비싼 것 같고 아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옆 벤치에 앉아있던 외국인 여자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고 나이와 직업 어떻게 되는지 등 서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군 생활을 8년 정도 했다고 하니 대단하다면서 멋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졸에 군 생활 8년 했다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시하거나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 편인데 대우를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녀와 친해지면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4일 동안 같이 보내면서 구경이나 투어를 나가지 않고 호텔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영장에서 놀거나 마사지를 받으며 보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지 알게 된 첫날부터 같은 방에서 지냈으며 첫날 밤에는 거의 한숨도 안 자고 밤새 그녀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옆방들의 눈치가 보여 제 방에서 같이 보낼 정도로 그녀와 궁합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궁합도 좋았겠지만 그녀의 스킬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그녀는 아무 남자와 밤을 보내는 여자가 아니라면서 제가 진심으로 좋아서 같이 보낸 거라고 말을 하였고 저 역시도 그녀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필리핀 여행 일정이 남아있었지만 모든 것을 환불 및 취소를 하고 저와 같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 달간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 및 동생에게 소개해 주었고 한국에서도 제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일도 나가고 쉬는 날이면 같이 한국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도 16시간이라는 시차가 있었지만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냈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녀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그녀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갔고 그녀의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결혼도 허락받았습니다.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 가족만 불려서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한국에서도 그녀의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우리는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미국에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정비 공장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고 서너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확인을 하고 갔으며 미국에서는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 장인어른의 친구분이 하시는 독일차 일본차 전문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으로 힘들었지만 저도 자동차업을 경력이 있다 보니 금세 인정도 받고 언어도 많이 늘어서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아서 5살, 3살이 되었고 아내와는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한국에 자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자 아내의 권유로 다 같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가 잘 운영하고 있는 제 공장을 돌려받기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기존처럼 위탁 운영을 하고 미국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독일차, 일본차 전문 수입처 정비 공장을 차렸습니다. 한국도 수입차가 많아져서 그런지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꽉 찰 만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한국으로 온 이후로 매일같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가서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있으면서 어머니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어머니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제 삶을 옆에서 모두 본 가장 친한 친구 녀석도 한국에서는 제 아내 같은 좋은 여자 만나기가 힘들 것 같다면서 제 아내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에는 아내 친구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정비 공장을 위탁 운영해 주면서 본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했던 말이지만 언어에 대한 두려움만 없애고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외국 여자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기의 짝이 꼭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 남편이 본인 아빠가 말을 좀 막 하는 스타일이다. 본인도 그래서 아빠랑 이야기 안 하고 산 지 꽤 됐으니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뭐 연애하면서 남편이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말해준 적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부모님 직업부터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엄마는 약사이시고 아빠는 공무원이시라고 하니까 약간 표정이 변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기초 상식 같은 걸 물으시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애한테 별걸 다 물어본다고 그만하라고 말리고 시아버지는 꿋꿋이 물어보시고 역사에 관한 걸 물어보시다가 제가 다 대답하니까 영어로 뭐라고 말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어 못하는 줄 아셨나 봐요. 초등학교 때 5년 동안 호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알아듣거든요. 영어로 무슨 뜻인지 대답하고 역으로 시아버지한테 영어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며 까내리려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차분하게 다 대답하고 따박따박 역으로 질문하니 좀 잠잠해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아셨는지 불똥이 다른 곳에 튀었네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린다고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도련님이 만나고 있는 여성분이 살집이 좀 있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니었고요. 그냥 살이 좀 있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아버님이 그 여성분을 보자마자 야, 뭐가 그렇게 살이 덕지덕지 붙었냐. 턱 밑에 있는 살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 다 고집살이다 고집살. 그 살 전부 빼던가 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한 도련님 여자친구분은 네? 아, 네. 라고 하시면서 뻘쭘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아버님이 또 그걸 놓치지 않고 앉을 때 바지 터지겠다. 아참, 골반이 넓으면 아이를 낳는데 수월한 거는 아니? 나라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다. 그거 하나는 좋겠네. 아이 낳을 때 순풍순풍 낳을 수 있으니. 그래도 외적으로 보기에 살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두둑히 많이 차 있으면 오던 복도 달아나니 살은 빼도록. 이라고 하자마자 그걸 들은 도련님 여자친구분이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밥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도련님도 아버님한테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이고 결국 시아버님 때문에
도련님이 데려온 여성분이 결혼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도련님이 울고불고 매달리고 했는데도 결국 둘이 헤어졌네요. 도련님이 아버님한테 소리 지르고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난리치고 아버님도 왜 내가 뭘 잘못했냐. 네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걔가 널 떠나는 거지. 떠날 인연 따로 있고 오래 갈 인연 따로 있다. 내 핑계 대지 마. 라고 막말하시고 그 이후로 도련님과 아버님이 사이는 완전 틀어졌어요. 그렇게 도련님도 제 남편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버님에게 학을 떼시던 중 제가 몇 년 만에 시험관 수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을 기점으로 가족들 분위기도 다시 좋아지고 아버님도 더 이상 함부로 말하고 남을 까내리면서 본인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도 막달이었을 때 몸무게에서 13kg밖에 안 빠지니 그 꼴이 그렇게 보기가 싫었나 봅니다. 항상 무시하려고 하는 질문에 제가 따박따박 대답을 하고 딱히 약점 잡을 게 없었던 제가 임신을 해서 살이 찌니 그걸 약점 잡아 저를 눌러내리려고 하신 모양이었죠. 아이 모유 수유하느라 밤새 오는 아이 달래느라 살 빼는 거는 엄두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데 아이 보러 오신 시아버님이 제 모습을 보시면서 또 한 소리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너네 사는 꼴을 보니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집안 꼴은 이게 뭐고 너 살은 대체 언제 뺄 거냐? 아이 낳고 몇 달은 그렇다고 쳐도 1년이 지났는데 살이 안 빠진 거면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네 남편 바람나도 아무 말 말어라. 라고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아버님이 하신 말 저한테 되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아버님은 남성이라 모르시겠지만 여자들은 아이 낳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살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TV에서나 연예인들이 아이 낳고 몇 달 안에 날씬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돈 몇백씩 투자하는 거고요. 저도 당연히 살 빼고 싶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제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말하시기 전에 그런 말 듣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지 짐작하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몸 평가하는 말 남들한테 하면 아버님 큰일 나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 아버님이 반응은 뻔하죠. 내가 못할 말 했냐면서 따박따박 대든다고 막대 먹었다고 하시면서 화내시다가 집에서 나가셨지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서 앞으로 설 명절에도 그냥 집에 있자면서 저를 달랬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크게 한판 후 2주일이 좀 지났을까요? 어머님한테서 남편에게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글쎄 아버님이 밖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몸 평가를 했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여성분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 것처럼 뭐라고 했나 봐요. 그 임산부는 울음을 터뜨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님 보고 사과하라고 수치심을 느낀 임산부가 시아버님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시댁에 소장이 날아가서 어머님이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시아버지한테 노발대발하고 신고까지 당한 시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버님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했고요. 아버지, 이번 일은 정말 뭐라고 말할 여지도 없이 100% 아버지가 잘못한 행동입니다. 남들 함부로 평가하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아버지가 와이프한테 하는 말들 그거 남들이 들으면 수치심 느껴서 성희롱으로 고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와이프는 가족이고 시아버지니까 일을 크게 안 받는 것뿐이었죠. 속으로 얼마나 골맞겠어요. 아버지 잘못 인정하시고 그 고소인에게 손이 닳도록 잘못했다고 비세요. 라고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아버님은 그 고소인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싹싹 비셨다고 하네요. 그게 상처되는 말인지 인지를 못했다고 본인이 바보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여 몇 번씩이나 빌고 담당 여경분께도 사죄를 몇 번이나 하셔서 결국 그 고소인분이 아버님이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하네요. 친고죄가 성희롱에는 해당이 안 돼서 망정이었지요.
이번 일로 호되게 당하신 아버님은 무언가를 깨달으셨는지 저에게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 와서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저한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사과하면서 아버님이 또 자기는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행동이 고소까지 당할 일이란 걸 알게 된 후로 막내 아들이랑 특히 며느리인 너에게 미안해서 밤잠을 설쳤다고 털어놓기도 했네요. 평생 안 고쳐질 것 같았던 아버님이 막말이 고소를 당해서야 고쳐졌네요. 사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믿는 저이지만 진솔하게 사과하며 용서를 빚는 아버님을 애써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의 사과를 받아줬고요. 도련님도 아버님을 용서하기로 했다네요. 뭐 저야 앞으로 막말 안 들을 수 있으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뜬금없이 저희 아버님에게 상처받은 그 임산부님도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되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막말하는 저희 아버님 고소로 인해서 완전 새 사람 되었네요. 이제는 아버님을 만날 때 조금은 마음 편히 만날 수 있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마지막에 사과를 하시고 사과를 받은 사연자분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쁜 아기랑 남편분이랑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사연도 재미있고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내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한 친구였다. 우리는 엄청 자주 어울려 다녔다. 서로의 집에도 자주 찾아갔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다 아는 사이였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다. 4살 차이가 나는 누나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인 누나였다. 스타일도 좋고 얼굴도 예쁜 누나였다. 공부도 잘해서 교대를 다니는 누나였다. 하지만 친구는 누나라면 질색을 했다. 친구의 누나는 목소리도 크고 잔소리도 많은 편이었다. 절대로 여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있어도 옷도 대충 입었고 머리를 안 감고 있는 날도 많았다. 물론 대부분 쌩얼이었다. 오히려 내가 불편한 날이 많아졌다. 누나의 옷차림이 자꾸만 신경이 쓰인 것이다. 하지만 내색하지는 못했다. 가끔 아주머니가 혼을 내시기는 했다. 동생 친구 있는데 신경 좀 쓰라고 하셨다. 누나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다. 친구도 진저리를 쳤다. 저런 여자를 누나 데려갈까 불쌍하다고 했다. 전형적인 남매 사이였다. 하지만 누나도 분명 매력있는 사람이었다. 차려입고 화장도 하면 정말 예뻤다. 성격도 씩씩해서 건강한 느낌이었다. 확실히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다.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어른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누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누나랑도 편한 사이가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할 때 누나는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누나는 그대로 졸업하면서 교사가 되었다. 성인이 되면서 친구와 종종 술을 마셨다.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셨다. 물론 술값도 흔쾌히 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부모님이 시골을 가셨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우리는 치맥을 먹으며 축구 중계를 보기로 했다. 당연히 누나도 퇴근하고 함께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누나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언제나처럼 꾸미고 그런 건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커다란 티셔츠 차림이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눈을 둘 곳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치맥을 즐겼다. 축구 중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음식을 배달시켰고 술도 더 꺼내왔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일탈을 한 것이다. 그러다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다. 친구가 먼저 술을 먹고 뻗었고 누나와 한 잔 더 마신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 뒤로 눈을 떠보니 방안이었다. 그리고 몸으로 뭔가 좋은 감촉이 느껴졌다.
누나가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어 있었다. 그제야 어렴풋이 지난밤 기억이 났다. 술에 취해 내가 누나에게 들이댔던 것 같았다. 그리고 누나도 술에 취해 있었다. 누나도 술에 취해서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우리는 곧바로 키스를 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누나와 그대로 사랑도 나누었다. 술에 취한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졌었다. 그러면서도 본능대로 움직였던 기억이 났다. 순간 등골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도 내 피부에 누나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 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친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얼른 누나의 몸에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보이는 옷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황급히 거실로 달려나갔다. 그곳에 내 옷과 누나의 옷이 보였다. 누나의 팬티와 브라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다행히 친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친구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옷을 챙겼다. 그리고 누나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누나도 정신을 차린 듯 눈을 뜨고 있었다. 누나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누나의 옷들을 방 안에 던져넣고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친구가 부스스한 표정으로 나왔다. 나는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깨웠다. 그리고 함께 거실을 치웠다. 누나는 내가 나갈 때까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아무런 일도 없이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누나를 안았던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났다. 누나에게 한 짓이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이제 누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내심 누나와 그런 일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것이다.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입조심하라고 나에게 당부를 할 뿐이었다. 오히려 내가 더 어색해했던 것 같았다. 한번 몸을 섞고 나니 누나가 여자로 보였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했었다. 하지만 누나는 아무 일도 없는 느낌이었다. 사실 온갖 상상을 하며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가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 충격이었다. 오히려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괜히 서운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도 누나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애써 누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누나를 보는 것도 어색했고 누나의 아무렇지 않은 그 모습도 서운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다. 누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누나는 내게 만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일부러 자길 피하느냐고 물었다. 이미 내 마음 같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다고 말을 했다. 누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 누나의 눈에서 눈물도 흘러내렸다. 항상 어른이던 누나가 눈물을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크게 당황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나가 울었고 누나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 말은 안 했지만 누나도 힘들었다고 했다. 나는 술김에 사귀자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나를 향한 마음이 컸다. 그리고 누나도 술기운에 동의를 했던 일이다. 누나의 승낙을 받자 마음이 급해졌다. 그리고 누나는 내 키스를 받아주었다. 이번에는 나도 정신은 멀쩡했다. 마음이 통한 우리는 그대로 모텔로 향했다. 성급한 줄 알지만 그때는 마음이 급했다. 다시 그때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항상 어른스럽던 누나가 부끄러워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제는 내 여자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흥분한 탓인지 미처 피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누나도 피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았다. 한바탕 엄청난 폭풍이 지나가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나는 진심이라고 말을 했다. 나름 진심으로 나의 각오를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누나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로 나랑 사귀자고 다시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달에 생리를 안 한다고 했다. 누나의 눈빛이 심각해 보였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끝까지 책임지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모습을 그대로 누나에게 보여버렸다. 나의 그런 모습에 누나는 걱정 말라고 했다. 내일 누나 혼자 병원을 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쁜 놈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누나는 약간 감동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왠지 모를 책임감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잠깐 놀라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임신이라면 결혼까지 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눈물을 쏟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내가 알던 누나가 정말로 내 여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침이 되니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밤새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었다. 임신이라고 생각했기에 피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누나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았다. 피임도 생략하고 원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 함께 병원을 갔다. 사실 엄청 긴장이 되었고 후회도 되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임신은 아니라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불순이 온 것 같다고 했다. 마음속 근심 걱정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누나도 안심한 표정으로 내게 안겨왔다. 어른스러웠던 누나도 아직 어린 아가씨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젯밤 일이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피임 없이 몇 번이고 누나의 몸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어차피 임신이라 생각했기에 마구 뿌려댔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찜찜하기는 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 떨어졌다. 누나는 한 달 뒤에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 테스트기를 써보니 선명한 두 줄이었다. 이제 누나는 불안한 표정도 아니었다. 당당히 내게 책임을 지라고 말을 했다. 나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확인을 했다. 병원에서 선명한 초음파 사진을 받아보았다.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누나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누나는 마누라가 되었다. 친구의 말처럼 누나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때 그 안쓰러운 눈빛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